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 지역은 현재 아침 또 오후 저녁일 텐데요. 이번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육해상 초고속 정보 네트워크인데요.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님과 이번 한국 해사 주간을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해상 초고속 정보 네트워크입니다. 사회자님께서 패널분들을 이미 소개해 주셨습니다. 소개하신 대로 오늘 5분, 저를 포함해 5분이 함께 전문가 토론을 해주실 거고요. 현장에는 이렇게 저를 포함한 3명, 박진영 박사님, 박상연 박사님 함께 해주시고 또 2분의 해외 패널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토마스 크리스텐슨 사무총장님, 마이클 버그만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토론을 바로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조금 있으니 제가 마이클 버그만님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전문가 토론 세션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회사 주간에 참여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요. 저는 버그만 컴퍼니의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CIRM의 의장으로 활동한 적도 있고요. 또 2차 포트 CDM 위원회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IMO, IHO, IARA 등등의 기관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토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버그만 마린에서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토론 세션에 참여해 주신 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CIRM의 위원장으로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아이디어를 저희 세션에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크리스텐슨 사무총장님, 지금 몇 시인가요? 아침 8시 20분입니다. 20초에서 30초 정도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MCC 사무총장입니다. MCC는 MCP 컨소시엄을 줄여서 MCC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는 제 발표에서도 멘션이 되었었습니다만 저는 다양한 이 내비게이션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을 했습니다. 덴마크 해사청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박상현 박사님께서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박상현 박사님께서도 한국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십니다. 한국 PNT 시스템을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박진영 박사님도 해양 디지털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이십니다. 글로벌 해상 디지털 항로 테스트베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죠. 그럼 육해상 디지털 체계 정립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진행하면서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사전 준비 질문을 한 다음에 여러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된다면 패널 분들께서 서로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은 마이클 버그만 씨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세 개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발표를 모두 들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발표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로벌 해양 디지털 서비스, 예를 들면 이 내비게이션, 마스, 선박과 관련한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연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훌륭한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디지털화의 중요한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토마스 크리스슨 사무총장님께서는 데이터 교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데이터 교환을 위해서는 디지털화가 핵심입니다. 이 내비게이션 프로젝트를 통해서 선박과 항만 간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는데요. 또 마스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어보셨는데요. 마스, 즉 자율운항 선박이 제대로 운항이 되려면 육상 시스템과 선박 간의 적절한 통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가 정확하게 교환이 되고 서로 정확한 정보가 흡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율운항 상황을 제대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 해상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것을 제대로 육상에서 모니터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MCP가 아주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CP를 통해서 이 정보의 보안과 또 제대로 된 이제 식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여러 기술 발전을 통해서 살펴볼 때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관련해서 유럽의 프로젝트, 한국의 프로젝트,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 예들을 들어주셨는데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현실을 잘 반영을 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산에서 유럽으로 운항하는 그런 선박을 저희가 이 내비게이션 프로젝트 하에서 검증할 수 있었는지, 이런 문제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증이 다양한 지역에서 별도로 지역별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안하신 대로 글로벌 디지털 항로 테스트 베드가 구축이 된다면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글로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발표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PNT도 핵심적인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율운항 선박의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리고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PNT가 정말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뿐만이 아니라 유인 선박과 무인 선박 모두에 적용되는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NSS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전파 교란이나 아니면 기만 신호 공격 이런 것들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R모드라든가 이 로란 같은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런 GNSS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PNT의 리질리언스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 자체적으로도 선박의 항해사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정보와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PNT가 중요하고
또 선박 교통 관제 서비스 측면에서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운하 선박의 경우에도 PNT가 중요한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NT는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타이밍 측면에서 항법과 또 위치 측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법과 위치 측위 그리고 시각 동기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PNT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이밍의 리질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측위와 항법 이외에 타이밍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양 디지털화의 핵심적인 측면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해양 디지털화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해양 디지털화에 대해서 답변하신 바에 근거해서 저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 관계자들 사이의 연결성 그리고 서비스 간의 연결성을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차원에서 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PNT, 해양 PNT 정보의 리질런스에 관해서도 버그만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공되는 서비스 간의 또 지역 간의 조화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이 조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 마이클 버그만 대표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글로벌 해양 디지털 루트 테스트베드 GMDRT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에서 GMDRT가 갖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GMDRT는 매우 실증적으로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적인 검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설치한 시스템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당연히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MCP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국의 MCP에 관해서 한국의 인스턴스가 있죠. 어떻게 데이터를 커뮤니케이션하고 교환해야 될지 토마스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럽에서는 또 다른 유럽만의 인스턴스가 있죠. MCP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서로 서브스크립션을 하게 된다면 조화가 중요하겠죠. 정리를 하자면 앞서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커뮤니케이션, 모든 측면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말레카 해협 그리고 영국 해협 지중해 이런 것들을 말타 이런 것들을 운항하는 선박 간의 데이터 교환에 있어서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정보가 서로 교환이 될 때 조기에 빠르게 서로 교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운이 직면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IMO의 온실가스 저감 전략에 따라서 또 결의안에 따라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얼만큼 저감해야 되는지 이미 목표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조치를 빠르게 신속하게 취한다면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연료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테스트베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제사회 차원의 테스트베드가 중요할 것입니다. 산업의 시각에서 보자면 해운산업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은 아닙니다. 전자산업이나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 수와 비교해 봤을 때 해운산업이 세계 최대의 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운산업이 창출해내는 가치를 생각해 보시고 그 관련 툴이 창출해내는 가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BNT 프로젝트 같은 것 등이 이 내비게이션이 실제로 국제사회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IMO는 올바른 규제를 통해서 시장이 실제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내비게이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규제적인 접근법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양 디지털화를 전 세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규제적인 접근법도 중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사용자 중심적인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안드레스 놀세스 덴마크 회사청장님과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회사청장님께서 이제 아이디어를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양 디지털 테스트베드에 대해서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한다면, 이 테스트베드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성공을 한다면 이 사용자 중심적인 어프로치가 그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양 MSI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사용자 기반 접근법에 따른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선사가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 이 테스트베드의 장점을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이 테스트베드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야 할 텐데요. 산업의 시각도 중요합니다. 마이클 대표님이 CIRM 전 위원장님이신데요. 제품의 검증과 인증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20초에서 30초 동안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이 해운 산업이 저희 전체적인 업계에서 글로벌 해양 디지털화를 통해서 어떠한 테스트베드를 함께 개발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국제적인 센터를 설립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제품을 검증하고 승인하는 센터를 만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센터를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자간 인증센터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이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장비를 개발하면 일단 이제 검증과 승인 내지 인증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가별로 다 별도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기술 개발에 좀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국가에 다자간 인증센터가 만들어진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에 대한 승인과 검증을 받는 과정이 좀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좀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증은 정말 중요한 활동입니다. 여러 가지 툴에 대해서 선상에 적용되는 툴에 대해서 인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제품에 대한 인증과 승인을 통합한 지역이 있습니다.
유럽의 예시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요. 양자 간 그런 인증 센터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다양한 인증별로 한 국가에서 담당해서 통합 인증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표준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 업계 입장에서는 인증과 승인을 받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엔드 유저 입장에서 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요. 중앙에서 이러한 인증과 검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면 저희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국가에서 인증된 것을 양자 간 어떤 협약을 통해서 다른 국가에서도 그런 인증을 인정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체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시일 내에 그런 아이디어가 실현되기를 저도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로 박상현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현 박사님께서는 이 로란 시스템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또 R 모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죠. 이 로란 시스템은 PNT 시스템의 리질리언스를 높이는 데에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전파 교란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로라는 이 송신력이 굉장히 강해서 전파 교란에도 끄떡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MFN과 VHN R모드 시스템은 어떤가요? MFN, VHN R모드 시스템도 전파 교란 공격에 강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거는 이로란 시스템이 갖고 있는 제밍에 대한 이뮤니티, 다시 말씀드리면은 강인성인데, 그 강인성에 대해서 출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출력이 이로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50 킬로와트에서 150 킬로와트, 굉장히 큰 출력을 방송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하나 지금 리질리언 PNT를 위한 지상파 항법 시스템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R모드 쪽에서의 미디엄 프리퀀시 MF와 그 다음에 VHF 대역대의 출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만큼 충분히 출력이 크냐라는 질문이셨고요. 예,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값을 보게 되면 중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킬로와트급으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300와트에서 약 한 500와트 정도로 방송을 합니다. VHF도 그것보다 더 작은 값으로 방송을 합니다. 대신에 유효한 커버리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로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커버리지가 수백 킬로미터, 거의 수백 킬로미터를 커버리지로 합니다. 반면에 중파 같은 경우에는 180km 안쪽이 유효 범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지금 출력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한 AIS 또는 VDS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커버리지가 중파보다는 작기 때문에 그 좁은 중파 커버리지, VHF 커버리지 내에서는 충분한 송출 출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로란 시스템, 전파 항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저희들이 전파 교란에 강인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전파를 쓰는데 이 전파 역시 제밍이나 아니면 스푸핑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그 홍순배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밍이 불가능한 이유는 워낙 송출 출력이 세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스푸핑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즉 가짜 신호를 만들어서 페이크 시그널을 만들어서 방송을 해서 충분히 스푸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맨 처음에 우리 프리젠터로 발표를 해주신 크리스트 샌슨이 말씀하셨던 용어에서도 나왔는데요. 바로 authentication, 인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위성항법 시스템 GNSS도 더 이상 스푸핑에 대해서 더 이상 놔둘 수 없다라고 해서 이러한 인증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R모드 시스템, 1호란 시스템 같은 지상파 항법 시스템에서도 역시 authentication을 이용한 인증을 이용한 스푸핑 방어 대책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 그런 표준화가 열심히 진행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위성 신호 전파 교란의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위성 전파 교란으로 인해서 선박의 운항에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리고 테러범들이 이제 선박을 납치하거나 아니면 해적 행위를 하는데도 전파 교란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질문 하나가 더 있습니다만 잠시 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토마스 크리스터슨 사무총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도 발표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키워드가 인증이라고 하셨었고 이런 이제 시스템의 정보의 진본성을 인증하는 것과 서비스의 발견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MCP가 구체적인 이제 ID 메커니즘에 따라 운용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MRN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느 정도까지 MRN을 오브젝트에 할당을 할 수 있나요? 회사 서비스 중에서도 디지털 장비가 있고 선상 사용자 장비들과 다양한 여러 기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는데 자세하게 코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MRN을 MSI 서비스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MRN은 원래 MCP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MCP를 만들고 우리는 아무 엔티티에게나 아무 사용자에게나 이제 정보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용자를 식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것인데요. IAR라의 경우에도 이제 IHO와 함께 이러한 템플릿을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MCP에서 어떤 개체가 됐든지 사용자가 됐든지 MRN에 사인인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MCP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 인증이 필요하죠. MRN은 이제 회사 사용자를 식별하는 체계이고요. 회사 사용자를 식별한 뒤에는 저희가 그 정보를 디지털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항상 MRN이 있어야 하고 정보 제공자에 대한 그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사 안전 정보를 교환할 때에도 회사 안전 정보를 공급받을 때 그리고 주고받을 때 이것이 이제 해커라던가 이제 정보를 기만해서 누군가가 제공하는 가짜 정보가 아니라 제대로 인증된 당국에서 제공하는 그 정보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인증이 중요한 것이죠.
이 사용자 식별 체계는 서비스에 따라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안전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를 수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증이나 식별이 별도로 엄격하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경우, 예를 들면 보고용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이 리포팅을 제공하는 측과 리포팅을 받는 측의 그 MRN과 함께 그 정보를 주고받는 수신자와 발신자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네, MCP 플랫폼은 오픈 플랫폼입니다. 다른 인스턴트들도 있는데요. 디지털 서비스에 여러 가지 인스턴스가 있습니다만 디지털 플랫폼마다 각자 다른 표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표준화에 대해서 또는 MCP와 같은 플랫폼이 또 어떻게 존재를 하는지 그거는 잘 모릅니다만 저희가 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MCP를 만든 것이죠. 디지털 플랫폼을 관련 기술에 따라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다양한 플랫폼들 간의 조화를 이루고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여러 디지털 플랫폼마다 기능과 표준 그런 것들이 다 다른데요. 이런 디지털 플랫폼들 간의 조화를 이루고 상호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또 글로벌 해양 테스트베드 측면에서도 그런 플랫폼 간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플랫폼 문제도 있고 IARA 지침에 따르면 제가 IARA 가이드라인에 있는 이제 플랫폼에 관련한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플랫폼에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핵심 기능이 인증과 서비스 발견성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이 플랫폼들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양한 플랫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이 되고 각각 다른 표준을 따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때 동일한 표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특정 서비스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중요한 것은 다양한 플랫폼들 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MCP는 우리는 단일한 탈중앙화된 플랫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준에 따른 단일 통합 플랫폼이고 이 MCP 플랫폼들은 그런 측면에서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표준화된 플랫폼으로서 동일한 표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다시 마이클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답변에 첨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나중에 첨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 시간에 직접 말씀을 못 해주시면 이메일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박진영 박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저도 박사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메가 트렌드에 있어서 예를 들어
친환경에서 더욱 친환경성을 강조한 선박으로의 전환 같은 메가트렌드, 그리고 마스로의 메가트렌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프라가 있어야 이런 새로운 트렌드, 메가트렌드가 지원이 될 텐데요. 이 점에 있어서 어떤 주요 요소, 이 내비게이션의 주요 요소가 디지털 인프라로서 메가 트렌드를 지원할 수 있을까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If I should 하나만 꼽으라면 커넥티비티 플랫폼을 꼽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트렌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커넥티비티 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커넥티비티는 하나의 상태로서 안전하게 주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 기반입니다. 모든 엔지니어링 작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커넥티비티 플랫폼이 메가 트렌드를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미 이 질문을 마이클 버그만님께 초반에 드렸었는데요. 동일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GMDRT 테스트를 직접 진행하시는 분으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GMDRT가 가까운 미래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글로벌 차원에서 공동의 검증 승인 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국제 인증 제도로 탄생할 수 있을까요? 새로 나오는 소프트웨어나 기자재를 선박에 사용을 할 때 공동의 표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인증해주는 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제품에 대한 인증을 해주고 각각의 국가에서 인증을 받는 제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GMDRT가 업계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텐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스나 노라고 대답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예스, 네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술적인 환경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개념 증명을 위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컨셉을 검증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검증하기 위해서 또 이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기능성을 제공을 해야 할 것이고요. 이런 기능성을 바탕으로 개념 증명을 뒷받침하고 또 사용자가 이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민간기관 또 기업에서 인증을 성급해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기자재에 관한 승인만 받으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 그리고 육상과 선박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이와 관련된 제품에 있어서는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단계가 되겠죠. 첫 번째 단계는 기자재에 적용이 되고 두 번째는 서브스크립션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를 지원하는 시설이나 센터가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진영 박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상 디지털화를 글로벌 차원에서 촉진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디지털 기자재를 저희가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다시 한번 박상현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PNT의 리질리언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로란 시스템과 MF, BHF, 알모드 시스템의 정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보안만큼이나 시스템의 정확성이 중요한데요. PNT의 정확성이 회사 디지털 서비스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PNT와 PNT의 정확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 로란과 알모드의 경우에 센티미터 수준의 정확도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GPS 시스템과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주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청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이로란 같은 시스템은 정확도, 측이 정확도가 한 20m, 8에서 20m고요. 지금 R모드라고 하는 레인징 모드를 써서 중파나 VHF를 써가지고 목표로 하고 있는 측이 정확도가 지금 10m, 맥시멈 10m입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질문 주셨던 것처럼 위성 항법 시스템이 센티미터급까지 될 수 있는 수준의 기술들이 지금 열심히 연구되고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은 R모드도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시고요. 현재 센티미터급까지는 지금까지는 어렵다라고 지금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는 서브미터, 즉 한 1m 수준의 정확도를 목표로 하는 기술 개발들이 굉장히 리서치 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또는 정보를 더 자주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서브미터급에 대한 연구는 약간 도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짧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로란 시스템과 MF 알모드 시스템의 기능이 위성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GPS가 재밍이 됐을 때 스스로 포지셔닝 서비스, PNT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주 14일을 홀드오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걸 목표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금 시험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로란 데모 프로젝트가 이제 서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데모 프로젝트가 향후에는 한반도 전체에 확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분, 2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마이클 대표님께 또 추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그리고 토마스 님이 하신 말씀에 첨언을 하고 계시고 싶으신지,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간의 상호 운용성에 관해서 첨언하실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시스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데이터 교환에 있어서 이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치료책 또 해법을 강구할 수 있을 텐데 바로 표준일 것입니다. S백이 그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S211도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호 교환이, 시스템 간의 상호 교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토마스 님이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스템이 상호 교환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MCC가 활동을 해왔습니다. 다른 엔터티 간에 이런 상호 교환이 가능하도록 MCC가 그동안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첨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전문가 토론을 마쳐야 할 시간이 돼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양한 유익한 디지털 교환에 관련된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돼서 또 해양 디지털화를 위한 네트워크에 관한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패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견을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전문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